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여종의 그림을 믿으시겠어요? 조선 중기 한양 북촌 끝자락에 복선이라는 여종이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저 바보 계집아.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맨날 뭘 끄적이고 있나? 낮에는 땔감을 모으고 밤이면 홀로 바닥에 뭔가를 그리는 기이한 아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이상한 아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양 형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억울한 죄로 처형을 당할 뻔한 사람이 복선이가 내민 그림 한 장 때문에 목숨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 그림은 놀랍도록 정교했어요. 마치 현장 사진처럼 생생했죠.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이 바보라고 불리던 여종은 정말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 걸까요? 복선이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의 어머니 얘기부터 해야 해요. 복선이의 어머니 향란은 원래 도화서 화원이었어요. 도화서가 뭐냐고요? 조선시대 궁중 화가들이 모인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죠. 향란은 특히 인물화에 뛰어났어요. 왕과 왕비의 어진을 그리는 일까지 맡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죠. 그런데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화, 향란의 남편이었던 화원이 사화에 연루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향란아, 우리는 이제 끝이다. 아이만이라도. 하룻밤 사이에 궁궐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말이죠. 결국 향란은 북촌의 한 부유한 양반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선이를 낳았죠. 향란은 복선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옹알이도 하지 않고 말도 늦었지만 유독 눈빛만은 또렷했거든요. 이 아이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그래서 향란은 복선이에게 몰래 그림을 가르쳤어요. 밤마다 촛불 아래서 아무도 모르게. 보가 기억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렴. 붓은 말보다 정직하고 그림은 시간보다 오래 남는단다. 복선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고 손으로 그려내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향란은 복선이가 10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말이 이거였어요. 보가 내 붓으로 언젠가는 누군가를 구하게 될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복선이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저 바보 계집. 또 혼자 중얼거리고 있네.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그리 끄적거리나? 주인댁 사람들은 복선이를 귀찮아했어요. 일도 제대로 못 시키겠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아침엔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낮엔 산에서 땔감을 모으고 저녁엔 마당을 쓸었어요. 다른 종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죠. 복선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아이고, 답답해. 그냥 조용히 있어. 그렇게 혼자가 된 복선이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건 그림뿐이었어요. 종이가 없으니까 돌 위에, 모래 위에, 무릉덩이에 손가락으로, 심지어 손바닥에도 그렸어요. 뭘 그렸냐고요? 아침에 본 까치의 날갯짓, 주막 앞 취객의 비틀거리는 모습, 장터에서 본 어린아이의 웃음, 비 내리는 날 처마 끝 물방울.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어요. 마치 그 순간이 그림 속에 살아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바보가 그린 그림을 뭐하러 봐? 복선이의 재능은 그렇게 묻혀져 가고 있었죠. 그때까진 말이에요. 1587년 4월 어느 밤. 복선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 밤이 왔어요. 봄비가 하루 종일 내렸죠. 복선이는 늦은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향했어요. 다른 종들이 다 끝내고 간 뒤라 혼자였거든요.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끄아! 여자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복선이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가 보니 어둠 속에서 남자 하나가 어린 여자를 벽에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주세요.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계집이 주제도 모르고 복선이는 몸을 떨었어요. 그 남자는
평소 마을에서 자주 보던 강도령이었거든요. 강도령은 강찬판의 둘째 아들로 마을에서 가장 권세가 센 집안의 자제였어요. 성격이 거칠기로 유명했지만 양반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죠.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마을 주막집 주인 딸 옥분이었어요. 겨우 16살밖에 안 된. 복선이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때 복선이의 머릿속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렴. 그 순간 복선이는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지늘게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요. 달빛이 비추는 각도, 강도령의 옷차림, 옥분이의 찢어진 치마, 바위에 떨어진 빗물 자국. 모든 걸 정확히 기억하며 그리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그림만큼은 정확했어요. 마치 하늘이 복선이의 손을 움직이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순간 복선이는 강도령의 왼손 손등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난 후 마을이 시끌벅적해졌어요. 큰일 났다. 주막집 주인 딸 옥분이가 아이를 가졌다네. 뭐라고? 그런데 범인이 누구래? 그리고 곧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어요. 길수래. 주막집 하인 길수가 그랬다네. 길수는 주막에서 일하는 20살 하인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소문났었는데 말도 안 돼. 길수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몇몇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곧 증인들이 나타났어요. 내가 직접 봤어. 그날 밤 길수가 샛길에 있는 걸. 나도 봤다니까. 분명히 길수였어.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강도령이 돈을 주고 매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 양반의 말을 의심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억울하다. 길수는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관아로 끌려가서 혹독한 문초를 받았죠. 실토하라. 내가 주막집 주인 딸을 겁탈한 게 아니냐.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라는 게 없었어요. 가난한 하인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복선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자신뿐인데 어떻게 하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여종이 양반 자제를 고발한다고요? 누가 믿을까요? 그날 밤부터 복선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날 밤 장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옥분이의 애원하는 목소리, 강도령의 폭력적인 모습. 복선이는 밤마다 그날의 장면을 계속 그렸어요. 처음엔 진흙 위에, 그 다음엔 나무 조각에, 나중엔 숟가루로. 같은 장면을 수십 번, 수백 번 그렸어요. 그릴 때마다 더 선명해졌고 더 정확해졌죠. 강도령의 키가 이만큼, 옷은 진한 남색 도포, 왼손 손등의 흉터가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았어요. 화원의 딸답게 관찰력이 남달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내가 뭐라고? 양반님을 고발해? 나 같은 여종이? 그런데 어느 날 복선이는 길수의 아내가 관아 앞에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여보, 제발 살아서 나와요. 우리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복선이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안 돼. 이렇게 두면 안 돼. 복선이는 그날 밤 자신이 그린 모든 그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정확하고 선명한 5장을 골라서 나무판에 다시 정성스럽게 그렸죠. 첫 번째 그림, 사건 전 샛길의 모습. 두 번째 그림, 강도령이 옥분이를 위협하는 장면. 세 번째 그림, 강도령의 특징들, 얼굴, 옷차림, 흉터. 네 번째 그림, 사건 현장의 증거들. 다섯 번째 그림, 사건 후 현장의 모습.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처형 당일 아침, 한양 형장에는 구경꾼들이 가득했어요. 저 역적놈을 혼내주자. 주막집 딸 겁탈한 놈이 저놈이구나. 길수는 이미 며칠간의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죠. 정말 저는 아닙니다. 하늘이 아실 것입니다. 형리가 칼을 들어 올렸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거든 어서 하라. 바로 그때 잠깐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온 건 바로 복선이었어요. 저기요. 길수. 아니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저 바보 요정이 뭐 하는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여기서 뭘? 형리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조선의 법은 누구든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을 보았다는 거냐? 복선이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판들을 꺼냈어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첫 번째 그림을 보자마자 형리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그린 거냐? 너무나 정교했거든요. 샛길의 바위 하나하나, 나무의 모양, 심지어 그날 밤 달의 위치까지 정확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보면서 형리와 사람들은 점점 더 놀랐어요. 이건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복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다 봤어요. 강도령이 그랬어요. 형리는 즉시 복선이가 그린 장소로 향했어요. 나졸들과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 봤죠. 이상하군. 그림과 완전히 일치한다. 바위의 모양, 나무의 위치, 웅덩이의 크기. 모든 게 그림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죠. 이건 뭐지? 바위 틈에서 찢어진 비단 조각이 나왔어요. 그것도 고급 비단이었죠. 하인이 입을 수 있는 옷감이 아니었어요. 이건 양반이 입는 옷감인데 강도령을 즉시 데려와라. 강도령은 처음엔 당당했어요. 형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종의 그림을 믿으신다는 겁니까? 하지만 형리가 그림 한 장을 들어보이자 그럼 이 왼손 손등의 흉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림에는 강도령의 왼손 손등에 있는 작은 달 모양 흉터가 정확히 그려져 있었어요. 그것은 강도령이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뒤로 숨겼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형리가 강도령의 손을 잡아 확인해 보니 그림과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이럴 수가.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설마 정말로 강도령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걸 자백했어요. 거짓 증인들도 하나둘 진실을 털어놨죠. 길수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복선이 정말 고맙소이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길수는 복선이 앞에서 큰절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놀란 눈으로 복선이를 바라봤죠. 저 여종이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았다고? 그림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롱이 아닌 존경의 눈빛이었죠. 복선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한참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이 놀라운 일은 금세 한양 전체에 퍼졌어요. 여종이 그림으로 사람을 구했다더라. 그 그림이 정말 대단하다던데? 소문은 결국 도화서까지 닿았어요. 화원들이 직접 복선이의 그림을 보러 왔죠. 이 정도면 궁중 화원 못지않은데. 아니, 이건 그보다 더 뛰어난 것 같소. 한 달 후 복선이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복선아, 큰일 났다. 궁에서 부른다. 도화서에서 정식으로 복선이를 화원으로 모시겠다는 거였어요. 지금부터 너는 기록화원 복선이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니라. 복선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정말 해냈어요. 제 붓으로 누군가를 구했어요. 복선이는 이제 조선 최고의 기록화원이 되었어요. 왕의 경연, 궁중연회, 중요한 국가 행사. 모든 것을 그림으로 기록했죠. 특히 복선이의 그림은 법정 증거용 그림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그림으로 정확히 기록하는 거였죠. 화재 현장, 도난 사건, 심지어 궁궐 내 분쟁까지. 복선이의 붓은 진실을 담는 도구가 되었어요. 복선이 남긴 그림은 단지 붓놀림이 아니라 말보다 강한 증언이었으며 정의보다 정직한 기록이었지요. 붓 하나로 진실을 밝혀낸 여종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처럼 조선에 숨겨진 야담 속 정의와 감동의 순간들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야담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